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설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라이브 설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중소 하청기업들 단가 후려치기듯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그게 뭐 사실 협상이라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어떤 비례대표 의석수를 몇 석 더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크게 흔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 후려치기라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당에서 요구하는 개혁안은 자신들의 몇몇 중진 의원들을 살리기 위한 그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그동안 선거법과 관련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산안 상정 통과 과정에서는 이 찰떡 공조를 보였던 4+1 협의체가 주말을 지나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 민주당에 대해서 대기업이 중소하청기업 후려치기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강경해요.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저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연동률이 적용되는 비례 의석수를 처음에는 75석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50석으로 내렸다가 그다음에 또 모자를 씌워가지고 30석으로 한다고 하니까 심상정 대표 입장에서는 뿔이 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TV를 통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는 아니죠. 민주당과 그 정의당은 오히려 이거는 정의당을 자기 폄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일부 정당은 협상 파트너에 대한 존중이 없지 않냐라면서 그 정당, 여기서 그 정당은 뭐 정의당이에요. 네, 정의당은 몇몇 중진 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또 그 발언에 맞받아서 설전입니다. 그 사실은 그 225석 대 75석 그 비율을 이제 바꾸기로 한 때부터 예고됐던 저는 파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어떤 그 취지나 대의는 이제 없어지고 어떻게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할까 하는 이제 이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딱 보니까 내일쯤 그 북한 노동신문이 이런 논평을 낼 것 같아요. 남조선 여야 역도 패당들이 알량한 국회의석 하나 더 차지하려고 진흙탕 개싸움을 벌이고 있다. 참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노동신문을 왜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시죠? 저는 제 입으로 옮기기는 더 조금 좀 민망해서. 노동신문이 뭐 그렇게까지 뭐 지면을 할애할 거는 잘 그래서 모르겠어요. 한번 내일 한번 지켜보고요. 아니면 내일 뭐 바로 평양 잡겠습니다. 방송이 할지도 모르지. 근데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그 연동형 뭐 캡을 씌운다는 것, 뭐 상한선을 씌우는 뭐 캡이란 표현도 등장하고요. 또 석패율 제도가 또 뭐 정의당의 중진 의원들 살리기 아니냐는 식으로 이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까지 얘기하니까 이 심상정 대표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석패율 제도로 구제될 생각 없어. 중진 적용이 없도록 명문화하겠다 이랬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석패율하고 중진들 살리는 거? 옛날에 영화에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런 얘기 왜 나올까요? 이게 좀 이제 그 세부적으로 좀 너무 복잡해지는데 최대한 제 수준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면 석패율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역구에 출마한 그 후보 가운데 정말 애석하게 패배한 후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전국 최다 득표를 기록을 했는데 상대 후보가 자기보다 한 표를 더 얻어갖고 예를 들어서 애석하게 떨어진 후보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통해서 구제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석패율 제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후보는 지역구 후보로도 등록을 하고 비례 후보로도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석패율 제도의 혜택을 받을 정도로 상당한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정치 신인이 그럴 수 있겠느냐. 결국은 지역 기반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 결국은 석패율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중진급 이상의 상당한 어떤 정치적 내공과 기반이 있는 사람이만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거다. 민주당은 어떤 비판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중진이라고는 애둘러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심상정 대표를 겨냥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심상정 대표를 겨냥해서 또 심상정 대표가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끊어버린 거죠. 중진 적용 없도록 명문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논란을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논란의 싹이 잘린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좀 혹평하라면 심상정 대표 얘기는 매우 위헌적 발상이에요. 왜? 아니 중진이라고 해서 석패율 제도에서 제외시킨다는 게 그런 말하자면 아주 매우 자의적인 법규 해석을
그걸 하는 그 사고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 아니 중진이 됐건 신인이 됐건 석패율제도가 도입되면 아예 속하게 떨어진 사람을 구제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근본부터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그야말로 지역 감정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뭐였냐면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야 경상도, 전라도 지역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네. 지금 그것이 갑자기 무슨 연동형이라고 자기네도 잘 모르는 이상한 그것도 연동형되는 준연동형이 된 다음에 뭐 모자 씌우는 캡까지 해놓으니까 너무 복잡해져요. 복잡한 데다가 아니 그 간단히 말해서 취지는 없어지고 이제 서로 말하자면 한 석, 두 석 더 얻을까 말까 싸움이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짓밟힌다는 성경 말씀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대의를 쫓아가면요. 오히려 더 크게 얻을 텐데 그 뭐 한두 석 더 얻겠다고 뭐 조국 지지까지 하면서 이렇게 야합한 결과가 오늘날 이런 뒤통수 맞는 예. 결과까지 초래됐다는 예. 점에서 매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정의당을 여기서 편들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도 없어요. 일도 없는데 형식 논리상으로는 정의당도 나름의 어떤 항변의 어떤 근거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석패율 제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선거제 그러니까 패트에 그러니까 태워진 원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갑자기 들고 나왔던 연동률 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안에는 없던 거고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갑자기 하느냐 이게 이제 정의당의 어떤 논리죠. 형식 논리인데 문제는 그것이 결국 어차피 현실을 감안을 한다면 일정하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정의당이 이 조정 과정에서 너무 자당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조정에 완강하니까 거기서 어떤 지금 파열음이 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절충안은 이미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그 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당 의원이 뭐 실명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이미 그 절충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민주당은 연동률 캡 포기하고 대신 정의당은 석패율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자. 이런 지금 어차피 제안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받을지 말지 한번 좀 지켜볼 그 제안이 필요가 어떻게 될지 있습니다.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은 지난 주말 직전까지는 되게 4+1 협의체가 찰떡공조로 이어갔는데, 이 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 사이에서 뭐 후려치기다, 뭐 알박기다 이런 식으로 격한 설전이 이루어지고요. 또 그런 건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럴 바에는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때 합의했던 그 선거법 개정안 원안 그대로 즉 지역구 225, 그다음 비례대표 75석을 그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랬더니 또 여기 심상정 원내대표 또 이렇게 또 반발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서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입니다. 힘을 앞세운 거대 양당의 기득권 논리가 소수 정당의 진심과 개혁의 원칙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시간의 촉박함과 정의당의 힘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의사진행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힘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대로 원한 대로 하게 되면요 지역구가 뭐 한 지역구 한 30석 가량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요 뭐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든요 아니면 뭐 대도시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줄어드는 걸 왜 두려워하는 의원들 대부분 이제 원안을 반대하게 되면 아예 그냥 뭔가 무산돼서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또 영리한 겁니까 아니면 술을 잘 썼습니까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심재철 원내대표 그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또 무기명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면은 본회의에 참여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무기명하게 되면 내가 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들 되게 자유롭게 원한다 반대할 거 아니겠어요? 거의 뭐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 뭐 100%란 말은 하기 어렵지만 부결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죠. 네. 왜냐 우선은 4+1 연대가 깨지잖아요, 그죠? 나머지 말하자면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대한연대,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보수당까지 저는 거꾸로 그 역 4+1 연대가 가능해진다고 봐요. 역 4+1 연대는 네. 자유한국당과 그 나머지 제가 얘기한 네 당, 그러니까 정의당 빼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건 부결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반란표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민주당의 지금 그 겁박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열심히 이제 고스톱 쳤는데
고스톱판 그냥 걷어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협상에 응하라는 상당히 최고 통첩이라고 네. 보이죠. 예. 압박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압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원안대로 가는 거에서 250대 50으로 갑자기 이제 숫자가 조정이 된 거는 농어촌 지역구에 있는 특히 이제 뭐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 같은 경우 이제 강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두 당 소속 의원들만 반대표를 던져도 이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조정을 했던 것인데 네. 원안대로 간다라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결로 가느니 일정하게 어떤 그 좀 조정을 하서라도 통과를 시키는 게 낫지 예. 않느냐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이런 어떤 협의체가 4+1 협의체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선거제를 둘러싸고 이제 각 당끼리 이제 더하기 빼기 이제 의석수인데 이 지역구를 포함한 의석 전체를 연동형 비례대표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위헌이다. 그리고 또한 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정당 지지를 하신 유권자든 아니면 뭐 자유한국당이든 뭐 정당들의 표를 했던 분들의 표의 대략 80% 가량이 사표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이제 한 예. 교수가 발제, 이런 거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토론에서 발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세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논박을 할 시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게, 네. 그러니까 간단히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중앙선관위에서 국회에 그러니까 의견을 제안을 했죠. 선거제도를 바꾸자. 그 제안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으로 해서 연동형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선관위 제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자의 주장대로라면 네. 선관위부터가 위헌적인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근데 당시에 그 제가 아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저 당초에 제안됐던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권역별 정당명식 비례대표제인데 사실은 그 중앙선관위가 제안했던 것은 거기에 훨씬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네. 비례대표의 그 쿼터를 두고 그 안에서 말하자면 석패율 제도까지 넣어가지고 구제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한 거라서 사실은 이건 지금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그 제도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뭐 그 나름대로 또 권역별 어떤 그 저 이 배분 비율에 의미가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은 왜 위헌적 요소가 있냐면 자 지역구에서 이를테면 전체의 80%를 일당 이당이 가져갈 텐데 실제로 비례대표 그 부분에서는 거의 못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지역구를 다 채우고 나면 그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나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저 뭐 일부 지금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알바니아 같은 데서 이미 시도했다가 폐기한 제도고 독일에서도 두 차례나 유사한 그 연동형 제도 도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위헌적 요소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정치적 물론 합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으나. 예. 요 점을 좀 약간 비하인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갑자기 연동률 캡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온 그 저간의 사정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두 거대 양당이 총선에서 득표는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비례 의석을 거의 가져가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연동률이 적용되는 비례대표고 병립형 비례대표를 나눠야 그렇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당이 의석 비례를 가져감으로써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의석 몇 개가 더 얻는 게 중요하다는 실리 부분 떠나서 네. 논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물밑 타진을 계속 해왔어요. 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에도 계속 물밑 타진을 해왔고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250대 50으로 가는데 연동률이 적용되는 의석수를 25석으로 한다면 받을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왔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맞아요. 근데 문제는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는 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보증이 되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특히 황교안 대표가 아마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그러면 당 지도부 차원에서 보증을 하면서 가져가겠다라는 확약을 주지를 못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또 그렇다고 확 밀어붙일 수도 없는 이런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할 일각에서-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비하인드 예. 스토리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는 황교안 대표의 이중 플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메시지도 주고 또 강경투쟁도 하면서 그러나 그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작년 12월 7일의 악몽을 정의당을 잊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정의당 패싱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오늘도 국회 본회의가 일단 현재 그 4+1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열리고 있잖아요. 네. 막판에 극적 타결 가능성도 현재 많은 건 아니지만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캡 25% 그러니까 250, 25, 25석이죠. 그죠? 네. 그런 상황이 오면 사실은 극적 타결 가능성도 아직
전혀 없는 건 저는 아니다 이렇게 하나만 생각해요. 한 말씀만 드리면 예. 그 점에서의 극적 타결 가능성보다는 다른 점에서 저는 그 4+1의 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층에서 중시하는 게 과연 선거법 개정일까 검찰개혁 법안일까 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정황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그럼 해볼 만큼 해보라고 지켜는 보지만 네. 선거법 개정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해 줄게라고 하는 유권자 의견은 전혀 안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은 해봐. 말리지는 않을게. 하지만 중요한 건 검찰 개혁이니까 윤활유 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할게. 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선거법 개정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님 필면 파토가 나가지고 검찰 개혁 법안 개정까지 만약에 물 건너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민주당이나 정의당에 모두 공멸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타협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저는 압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간단하게 그 반론을 제기하면 그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법은 미루거나 다음 총선 이후로 그 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 뭐냐면 저는 처음부터 이 민주당의 그 중점이 그 무게 중심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이거는 끌어들이기 위한 마중물이고 진짜는 자기 정체성을 하게 되는 공수처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모순이 계속 발생해 온 거기 때문에 결국 그거 말하자면 양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공수처법이 고리가 될 것이다. 그것이 풀릴 것인가 아닌가 지금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확인도 해봤어요. 자 그러면 한국당하고 그러니까 큰 합의를 그러니까 중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되느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선택지가 아니라 그것도 한국당이 합의한다는 조건이에요. 민주당의 기조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을 합의하면서 공수처는 뒤로 미룬다는 건 민주당은 못 받아요.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그 다른 정당이 조금 더 그러니까 양보를 하면서 4+1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을 해서 표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근데 전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그 김평론가는요 4+1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막판까지 인내를 갖고 협의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지 그 정의당 등 주요 군소 정당으로부터 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 통과시키는데 조력을 받을 것이고 공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그럼 지켜봐야겠습니다.